무섭고 재밌는 쪼툰. 피노키오가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말했어. 호두까기 인형을. 이 이야기는 창작툰입니다. 안녕, 나는 피노키오야.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를 만들어주셨어. 제페토 할아버지는 대단해. 왜냐면 나를 인형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거든. 근데 말이야, 최근에 제페토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인형이 나타났어. 그건 바로 호두까기 인형이야. 피노키오,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너가 그런다고 제페토 할아버지가 좋아할 일 없잖아. 정신 차리라고. 인형이 말을 하네? 신기하다. 근데 난 신기한 거 싫어해. 왜냐면 희귀성이 떨어지거든. 제페토 할아버지 사랑은 내가 독차지할 거라고. 잠시만 기다려, 피노키오! 제페토 할아버지는 이 인형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 이미 만들어진 건가? 그래서 내가 저 인형을 망치로 내려쳤어. 너무 간단히 망가지더라고. 역시 시시해. 제페토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건 나뿐이야. 피노키오야, 혹시 너 호두까기 인형 못 봤니? 못 봤는데요? 그 순간 코가 좀 간지럽더라. 그 인형 피노키오 너한테 주려고 한 거야. 나중에 혼자가 되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 맞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요새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저는 외롭지 않아요. 그깟 인형 못 봤다니까요.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할수록 이상하게 내 코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야. 피노키오, 너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할아버지가 버린 거 아닌가요? 내 코는 내 팔보다 길어졌어. 난 충격받았지. 그렇게 나는 밖으로 내 코를 잡고 한참을 달렸어. 그 순간 교통사고가 일어났어. 나 벌 받나봐. 며칠간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제페토 할아버지와 형사 같은 분들이 서있더라. 맞다! 내 코! 코를 만져보니 길었던 코가 아니더라고. 다행이다. 제페토 할아버지, 사실 제가 호두까기 인형을 망가뜨렸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벌을 받았나봐요. 제 코가 길어지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몰랐죠? 그런데 제페토 할아버지랑 형사분들은 그저 웃으며 나가시더라고. 아무튼 다행이야. 원래대로 돌아와서. 아직 꿈인 줄 아는 것 같아 보이던데.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가 정말 피노키오라도 되는 줄 알아. 하긴 다리 두 개가 지금은 없는데 기억도 못하고 통증을 못 느끼는 걸 보니 어찌 보면 이 시대의 피노키오일지 모르겠네. 이게 뭐야? 공포 이야기 해종. 얼굴이 이게 뭐냐고! 아, 좀 다물어. 이제 와서 뒷북이야. 그럼 다 일어난 건가? 이봐, 넌 기억나는 것 없어? 그러니까 인격이 4개, 몸은 하나. 우린 다중인격 그런 것도 아니다. 아닌가? 크게 생각해보면 맞는 건가? 사고라 해야 될까? 성형 부작용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원장은 죽어 있었고 우린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믿으란 거야?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원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지. 죽었잖아. 내가 봤을 때는
한 사이코패스가 우리를 납치한 뒤 이렇게 성형시킨 게 아닐까? 근데 내 마지막 기억은 성형하기 직전인데? 그나저나 지금 일단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고 있다가 범인으로 오해받겠어. 우리가 왜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는 피해자잖아. 그래도 일단 우리 몰골을 봐. 누가 봐도 괴물이잖아. 일단 일어나 볼까? 아! 우린 키도 다 달라. 몸도 다 제각각이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병원에서 제일 가까울 거야. 오, 집 좋은데? 혼자 사는 거야? 응, 맞아. 우리 일단 원장 시체 땅에 묻자. 그건 옳지 않아. 우리가 왜 그래야 돼? 범인 찾을 때까지만. 범인 찾으면 죽여버릴 거야. 내 인생을 망쳤어. 너네들 중에서 제일 의심 가는 사람 있어? 딱히 없는데. 잘 생각해봐. 그렇게 우린 의심 가는 사람들을 한 명씩 모두 제거해 나갔다. 가스라이팅 하던 친구, 성형을 부추기던 남자친구,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직장 상사, 고등학교 때 왕따 시켰던 양아치까지.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을 수 없었다.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더 이상 멈출 수도 없었고 우린 그저 범인을 찾기 위해 달려왔다. 있잖아. 우리 원장 집 다시 한번 봐볼래? 그 새끼 집을 왜? 놓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우리가 탄생했던 그곳에서 한 노트를 발견했다. 내가 제일 아름다운 생명체를 만들고 싶다. A의 눈을 가져오자. B의 눈과 코를 가져오자. C의 입과 피부를 가져오자. T의 두피와 몸매를 가져오자. 좋아, 완성이다. 난 성공했다. 그 생명체를 만들었다. 나는 신이 못하는 창조를 해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노트엔 그렇게 적혀 있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해석. 원장은 아름다운 여성의 부분을 기억한 뒤 불법적인 수술을 통해 한 여성으로 만들어냈고 그 이후 자살하였다. 하지만 그녀들은 범인이 의사에게 습격당한 거라고 생각하여 자신들 주변에 의심이 가는 용의자들을 살해한 살인자가 되었다. 공포 이야기 해종. 주임님, 작년에 그 일 기억 안 나시는 건가요?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내가 회사 다닐 때 이야기다. 우리 부서에 주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나와 성향이 잘 맞아서 친분이 두터웠다. 근데 최근에 주임님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뭔가에 홀린 사람 같기도 하고 어딘가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주임님이 나에게 카페를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셨고 나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다. 영민씨, 내가 고민이 있어서 혹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들어줄 수 있어? 당연하죠. 어쩐지 요새 주임님 좀 우울해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그래, 영민씨도 그렇게 보였구나. 사실 말이야, 요새 내 아들이 좀 이상해. 알지? 내 아들 현태가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몇 번 그렇게 뜨는 건지 알았는데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려고도 했거든. 근데 안 가겠다고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 내가 또 현태한테 뭐라 잘 말도 못하잖아. 알지? 나 작년에 이혼해서 아빠도 없고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네.
나는 솔직히 미혼의 아이도 없어 공감하기도 힘들고 뭐라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주인님의 말을 듣고 한동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다. 내가 아이였다면 왜 그랬을까? 한참을 생각하다 소름 돋는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영민씨, 내가 그냥 말할 사람도 없고 회사에서도 기운 없어 보일까봐, 그리고 영민씨가 자꾸 힐끗거리는 게 티나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야. 뭐 나도 답을 모르는데 영민씨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나는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네. 저 주임님, 죄송한데 일 좀 쉬는 게 어떨까요? 응? 영민씨,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힘드셔도 현실은 받아들여야 해요. 제가 잠시 잊어버렸는데 주임님 작년에 아드님 교통사고로. 영민씨, 이제 들어갈까? 주임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러면 주임님만 망가질 뿐이에요. 그러자 나의 말에 주임님은 그저 미소를 보이셨고 다음날부터 회사에 더 이상 나오시지 않고 있다.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도 해봤지만 연락도 되지 않는다.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그저 나는 회사에서 주임님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란다. 근데 영민씨, 우리 집에는 정말로 현태가 살아. 현태가 우리 집에서 떠나질 않아. 하늘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 현태 불쌍해서 어쩌지? 내가 평생 집에서 같이 있어줘야겠지? 엄마니까. 공포 이야기 해종. 아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미 우린 늦었어. 다 끝났다고. 여기 지극히 평범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빠 에릭, 엄마 마리아, 첫째 딸 9세 메디, 둘째 딸 7세 비비. 저희 가족은 항상 화목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가 투자를 잘못하시는 바람에 한순간에 저희는 집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 가족은 집도 잃고 일자리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저희 집 옆집에 살던 한 젊은 남성, 이름은 마이크가 저희에게 다가왔고 사정을 듣고선 당분간이라도 자신의 집에서 있자고 하였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집 구할 때까지만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저는 밤에 일하다 보니 낮에는 거의 잠을 자고 집에 잘 있지도 않거든요. 먹을 것도 최근에 많이 사놔서 배도 고프실 텐데. 아니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나는 가면 안 돼? 그럼 며칠만 신세를 져도 될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거길 왜 가? 그럼 우리 지금 밖에서 자? 애들 나이도 어린데? 그건... 따지고 보면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은 그럼 여기서 지내. 난 애들하고 들어갈 테니까. 집 구할 때까지만이야. 그렇게 저희는 마이크 오빠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오빠는 항상 저희에게 자상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엄마와 동생 그리고 저까지 마이크 오빠를 좋아했습니다. 아빠는 마이크 오빠를 매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저희 엄마한테 솔직히 무슨 사이야? 아니,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네가 아니어도 뭔가를 흘렸으니까 저 새끼가 저러는 거 아니겠냐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진짜 못났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지? 내가 불쌍하다. 아유, 인생아. 뭐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 그렇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비비야, 울지마. 언니가 지켜줄게. 저희가 울고 있자 마이크 오빠가 노래를 크게 틀기 시작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오디오가 갑자기 켜져가지고. 언제 왔어요? 방금 왔어요. 하시던 얘기 마저 하세요. 얘들아, 우린 피자 먹으러 갈래? 아빠는 저희의 눈을 본 걸까요? 아빠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돌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걱정하지 마.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건 어른이야. 엄마? 엄마는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 내일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아빠는 일 나가신 것 같아. 이번 연도 안에는
돌아오시겠. 아, 미안. 다들 오빠만 믿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희는 안전해. 절대로 나를 배신하면 안 돼. 알았지? 봤잖아. 아빠도 엄마도 다 너희를 지켜줄 수 없는 거 이젠 알지? 아버지는 드디어 저희를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온갖 굳은 일 다 하시면서 잠도 안 자고 돈을 벌어 작은 원룸 하나 잡고선 저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아빠? 너무 늦었어요. 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 그거 아세요? 저와 동생이 어릴 적 글을 쓰는 연습을 했어요. 마이크 오빠가 시켰거든요. 이름을 쓰는 건데 거기에 이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서류를 봤거든요. 거기에 심지어 포기각서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웃기죠? 너무 늦었어요, 아빠. 공포 이야기 해종.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A001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을 위한 또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로봇입니다. A001은 사람 형태로 만들었으며 그 어떤 교육에 대해 놀라운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거 꽤 괜찮겠다. 오, 그러네. 하나 사볼까? 안 되면 중고로 팔고. 여보, 우리 벨라가 요새 질문이 많은데 우리 그동안 답변도 잘 못했잖아. 그래, 그러자. 지금 전화해서 시킬게. 드디어 A001이 왔네. 벨라, 나와서 이것 좀 봐. 아니, 엄마가 설명해주면 되지. 못하러 기계를 샀어. 엄마는 선생님이긴 하지만 아빠랑 엄마 모두 밖에서 일하잖아. 그럴 때만 대체하는 거야. 우리 강아지도 엄마 마음 이해하지? 알겠어. A001 말고 그냥 이름 붙여줘야겠다. 내가 벨라니까 얘는 그냥 벨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벨과 저희 가족이 만났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벨라도 많은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육아, 청소, 요리, 집안일까지 하는 로봇으로 변경되었죠.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상당히 방황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엄청 내리던 날 저는 친구들과 놀다가 핸드폰이 방전되었고 저는 집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가 저를 처음으로 때렸습니다. 너 지금 몇 시인데? 우린 내가... 여보, 그렇다고 애를 때리면 어떡해요? 저는 너무 놀라 순간 서러워서 나도 고생 얼마나 하지 않아? 집에 오느라?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벨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죽으려고 진짜. 우리 강아지 벨라 걔 죽어. 벨라가 또 아침부터 안 보이네. 내가 좀 너무했나? 여보, 그니까 왜 애를 때렸어요? 벨은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벨, 무슨 아침부터 고기야? 벨라는 어디 갔어? 벨라는 강아지. 강아지 벨라, 벨라 어디 갔어? 벨라 미안해. 강아지. 공포 이야기 해종. 얘들아, 오늘은 누가 진실의 방에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볼까요? 뭐야, 없어? 그럼 선생님이 무작위로 한 명 고를 거예요? 김소신, 나와. 싫어. 자, 다들 제가 소진이랑 떠나면 노래를 불러주세요. 잘 다녀와 친구야. 오늘 있던 일은 전부 잊어버리자. 선생님도 우리도 너를 너무 사랑해. 진실의 방에 다녀온 아이들은 왠지 웃지 않고
기계처럼 변해서 나오곤 한다. 그리고 그 이후 선생님 말씀을 엄청 잘 듣는다. 그 방에 가서 훈육을 하는 것 같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에 상처 하나 생기지 않으니까.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그곳이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다. 그리고 소진이는 내 친구다. 그래서 소진이한테 물어봤다. 소진아, 어땠어? 진실의 방. 말하면 안 돼. 그래도 어떤 곳인지 나도 나중에 갈 수 있잖아. 말해주면 안 돼? 야, 이온지, 너 그곳 절대 가지 마. 그 방은 원래 혼나는 방이잖아. 어제는 내가 그냥 운이 안 좋았고. 그냥 혼날 짓 하지 말고 절대로 그 방에 가지 마. 알겠지? 소진이가 이렇게 겁먹으면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설마 귀신이라도 있는 걸까요? 진실의 방은 원래 큰 잘못을 한 아이들만 가는 곳인데 어제는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소진이를 이유 없이 데려가셨어요. 소진이는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엄청 겁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선생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진실의 방에 가고 싶어요. 소진이가 별말 안 했어? 소진이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안 된다. 가지 말라고만 하네요. 좋은 친구를 뒀네. 근데 왜 가고 싶은 거야? 그냥 궁금해서. 안 되겠죠?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랑 약속 하나 하는 거야. 그곳에서 본 것들,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는지 절대로 말해선 안 돼. 절대로. 알겠어요. 언제 가요? 지금 가자. 진실의 방. 무섭지는 않니? 저는 치과 말고 무서운 게 없어요. 전 귀신도 무섭지 않아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지는 용감하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곳에는 다친 듯한 아이가 있었다. 많이 다쳐 보였던 그 아이는 선생님의 테이블 위 사진 안에 있던 선생님의 딸이었다. 그 아이는 멍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그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아 뛰쳐나갔다. 가지마, 그 이후 살려줘. 유치원을 갈 수 없었다. 공포 이야기 해줘.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주부 K씨의 이야기다. 그 사람이 여기로 온 건 4년 전. 원래 정사원으로 15년가량 일해왔던 사람이라 금세 적응해서 일에도 익숙해졌다. 회사용 물건을 취급하는 도매 회사인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접수 창구에 다가와 가만히 서 있었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고 싶다는 거였다. 이름을 물어봐도 말하지를 않았지만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 같은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K씨를 찾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K씨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고 할까? 뭐라고 해야 할까? 노연극의 가면 같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어서 조금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다 딱히 보안에 철저한 회사도 아니라서 바로 K씨를 불러왔다. K씨가 오자 그 중년 남자는 우물우물 애매한 태도였는데 그럼에도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고 K씨를 바라보는 것 같지도 않았다. 눈만 좌표가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무서운 걸 모르는 여자아이가 지인분이시죠? K씨는 지인? 손님분이 아니라? 가벼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중년 남자는 밖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K씨를 데리고 가려 했다. 주변 사람들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여자들이 웃는 낯으로 적당히 얼버무려서 돌려보냈다. 도대체 뭐지? 저 사람? 하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K씨도 안정을 되찾았다.
벌써 10년이나 지났나 보네. 하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K씨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아줌마다. 모르는 남자가 직장까지 찾아와 구애할 만큼 연예인 같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건은 관리자 귀까지 들어가서 회식 자리에서 K씨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관리자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으리라. 사정을 물어보니 K씨는 가끔 모르는 남자에게 스토킹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어째서인지 10년 주기로. 한 사람에게 스토킹 당하면 그 후 10년간은 별일이 없단다. 나이를 감안하면 10년 뒤에는 50대니까 아마 다음은 없을 것 같다나? 옛날 사귀던 남자도 없었다고 하길래 이야기는 일단 거기서 정리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K씨와 친해져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컬 끝판에 허구한 날 눌러앉아있는 내 취미로 여름날 심심해서 괴담을 늘어놓게 되었다. 영업 쪽 사람들도 출납 관련으로 자리를 비워 둘밖에 없었기에 이야기도 술술 풀려 회사 창고에 귀신이 나온다느니 호텔에서 가위에 눌려봤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는 사이 K씨가 나 저번에 이상한 남자 찾아왔었잖아. 그거 조금 무섭더라고. 그야 스토커는 무서운 거지 하고 생각하며 듣고 있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의미로 무서운 이야기였다. 스토킹을 처음 당한 건 16살 때. 한밤중 창문을 두드린다던가 현관문 손잡이를 덜컥덜컥 돌린다던가 현관에 말없이 서 있다던가 26살 때는 잠복해 있다가 여기저기서 나타났단다. 36살 때는 편지나 성적인 물건이 우편함에 꽂혀 있기도 하고 장난 전화를 계속 걸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46살이 된 올해는 직장에 찾아왔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전에 들어서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그런 일도 있구나, 무섭네. 하지만 남편분이 계시니까 다행이네 하고 시덥지 않은 이야기가 오갔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실은 너무 오싹해서 얘긴 안 했지만 6살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야. 공원에서 놀고 있자니 웬 중년 남자가 4살쯤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들어왔다고 한다. 남자아이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기에 K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놀았다. 그러더니 그 중년 남자가 갑자기 흔들흔들 다가오더니 정색을 하고 손을 잡아 끌더란다. 자기 아들이랑 같이 놀아줬으면 해서 데려가는 건가 싶었지만 중년 남자는 공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단다. 남자아이는 혼자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데 마치 처음부터 그런 아이는 있지도 않았다는 것처럼 노예 가면 같은 굳은 얼굴이었다. 갈까? 이리 와. 어딘가로 데려가려 하길래 팔을 뿌리치고 도망쳤다고 한다. 이 사건은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정말 무서운 일에 마주치면 부모에게조차 숨기게 되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지, 찾아오는 남자는 나이도 얼굴도 체형도 전부 제각각이지만 말하는 게 똑같아. 다들 어딘가로 데려가려 하는 거야. 같이 가자고 하니까 금세 알 수 있어. 그리고 얼굴은 달라도 표정은 늘 똑같아서 다들 아무리 봐도 정상 같지 않다니까? 마치 눈먼 좌표가 고정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노예 가면 같은 얼굴. 36살 때 걸려왔던 전화도 자동 응답기에서 계속 갑시다 는 말만 녹음되어 있었다니까? K씨는 찾아온 사람의 얼굴을 보면 바로 알아차린다고 한다. 매번 다른 남자지만 다 똑같은 얼굴로 보인다나? 지난번에는 설마 회사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기에 허를 찔렸지만 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걸 듣자 10년 만에 또 찾아왔구나 하고 느꼈단다. 오컬트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요괴 같은 게 K씨를 좋아해서 10년마다 가까이 있는 남자의 몸을 빌려 K씨에게 맹렬한 구애를 하는 게 아닐까. 매번 같이 가자고 하는 건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거겠지. 나는 K씨가 56살이 돼서도 어쩌면 66살이 돼서도 10년마다 그 남자가 맞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K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공포 이야기 해종. 어느 금요일 퇴근을 앞두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침 회의 중이었기에 일단 전화를 끊고 회의가 끝난 뒤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일이 끝난 뒤 밤 9시쯤 편의점에서 야식거리를 사는데 다시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전화를 건 것은 아버지였다.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 나다 하고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묻자 아버지는 낮고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으러 입원했는데 가족분은 없냐고 그러길래 전화했다. 혹시 괜찮으면 좀 와줄 수 있겠니? 어디냐고 묻자 고향 시민병원이란 대답이 돌아왔다. 내가 중학생일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홀로 나를 키워주셨다. 아버지는 내게 단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인 만큼 당연히 가야죠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차피 다음날은 토요일이니 오늘 조금 늦은 시간이더라도 상관없겠지. 렌터카를 빌려 현 2개 너머에 있는 고향까지 서둘러 향하면 2시간 정도 걸리려나? 여튼 빨리 가야겠다 싶어 렌터카 업체로 향했다. 운전하는 도중 생각했다. 아버지가 이런 일로 나를 부르는 건 처음이구나 하고. 고향 수도국에서 일한 아버지는 고향에서 거의 떠나지 않고 평생 거기서만 사시는 분이다. 사소한 일로는 절대 전화도 하지 않으시는 데다 나한테 오라고 하는 일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 고속도로는 생각보다 더 차가 없었다.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에 휩싸여 엑셀을 더 밟았다. 한동안 밟고 있자니 걱정 탓인지 토할 것만 같아졌다. 이명도 심했다. 조금 몽롱한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걱정되어 의식을 붙잡으려 핸들을 꽉 쥐어잡았다. 2시간 하고 조금 더 걸려서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다. 고속도로에서 나와 시민병원 쪽으로 향한다. 인구 수천 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라 고속도로에서 나오자 금세 길이 어두워졌다. 시계를 보니 11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시민병원에서 면회를 할 수 있는 걸까? 당직 의사는 있나? 묘한 의문이 들었지만 그저 아버지가 걱정되어 나는 운전을 서둘렀다. 암이라도 걸린 거면 어쩌지? 아직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했는데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사람 없는 시내로 들어서자 멀리 흐릿하게 본 적 없는 편의점을 발견했다. 곧바로 시민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목이 말라붙은 데다 기분도 영 좋지 않아 시원한 거라도 하나 마셔야겠다 싶었다. 손님 하나 없는 편의점에서 차가운 캔커피 하나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야마다! 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계산대에 서있던 건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카와다였다. 맞다, 여기가 이 녀석네 부모님이 운영하던 편의점이었구나. 카와다는 그립다는 듯 이런저런 말을 건네온다. 5년 만에 보네.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아니, 아버지가 시민병원에 계신다길래 만나뵈러 왔어. 시민병원? 저 큰 연못 옆에 있는 거? 그렇다고 답하자 카와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야, 잠깐 좀 괜찮겠냐? 라고 말하더니 카와다는 계산대에서 나와 나를 취식대 쪽으로 이끌었다. 다행히 늦은 시간 때문인지 나 말고 다른 손님은 없었다. 카와다는 말을 이어갔다. 그 시민병원 말인데 거기 얼마 전에 재정 문제 때문에 망했단 말이야. 옆에 있는 FC병원이랑 통합돼서 지금은 완전 폐허야. 지금 시간에는 가봐야 아무도 없다고. 폐쇄돼서 지금 들어갈 수도 없을 테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대묻자 카와다는 내게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뭐냐고 물었다. 내가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의 번호를 보여주자 카와다는 자기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병원에 계시니까 못 받으실 거야 라고 말한 나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왼손으로 제스처를 취한다. 아, 안녕하세요. 야마다군 친구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데 바꿔드릴게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넘겨받으니 여보세요? 무슨 일이냐? 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고 자시고 아버지가 병원에 있으니까 오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기분을 꾹 참으며 말했다. 아니 별일 없어 아빠. 몸은 괜찮아? 아, 머리랑 주머니 사정은 영 좋지 않다면 그것 빼면 다 괜찮다. 라고 말하며 아버지는 쾌활하게 웃으셨다. 목소리 너머로 노래방 반주 소리가 들려나온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정말 건강하네. 적어도 병원이 아닌 건 확실하고 최소한 한밤중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정도면 건강은 있어 보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 때문에 근처에 좀 왔는데 곧 돌아가려고. 나중에 전화할게요. 난 전화를 끊고 카와다에게 휴대폰을 돌려줬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멍하니 있었다. 뭐 이젠 된 것 같으니까 커피나 마셔. 지금 시민병원에 갈 것도 아니면 오늘은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가봐야 양아치 놈들한테 습격당해서 연못에 빠질 뿐이라니까. 간만에 얼굴 봐서 다행이다. 카와다는 싱긋 웃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건 확인했다. 게다가 수수께끼의 전화를 곧대로 믿고서 자정에 폐병원을 혼자 찾아가기도 싫었고 석연치 않은 심정으로 나는 내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했다. 카와다네 편의점에서 나와 차를 돌려 집에 돌아가니 새벽 3시를 앞둔 시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퇴근하고 나서 4시간을 꼬박 운전한 탓인지 지칠 대로 지쳐 샤워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전화벨에 눈을 떴다. 아버지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하고 받자 잘 지내냐? 어제는 집에 없어서 미안했다. 무슨 일 있었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다. 괴상한 일을 굳이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 병원까지 오라고 했다는 것, 카와다네 편의점에서 진상을 듣고 돌아왔다는 것까지 그대로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곧대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그 시간에 나에게 전화한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잠시 아버지는 침묵을 지켰다. 시민병원은 확실히 문을 닫았다. 그 새벽에도 지금 대낮에 가도 아무도 없어. 그것보다 카와다네 편의점에 갔었니? 카와다군도 있었고? 나는 카와다의 이야기한 내용과 카와다의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했다는 걸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딘가 괴로운 듯한 신음을 냈다. 카와다 씨가 운영하던 편의점은 반년 전에 문을 닫았단다. 일가 모두 야반도주라도 했는지 사라져서 연락도 끊겼고 그 집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아직 찾는 중이야.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잃었다. 어제 너한테 걸려온 전화는 번호가 이상하게 뜨더구나. 나는 내 휴대폰이 고장났나 싶었는데 받아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너한테 바꿔주는 거야. 나도 아버지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단 사정은 알겠다. 너 지치거나 하지는 않았니? 일에 문제는 없고 교통사고 조심해라. 또 전화하마. 카와다네 가족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실종 상태이다. 공포 이야기 해종.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제인입니다. 오늘은 괴담이 아닌 무서운 물건 사보기 컨텐츠인데요. 먼저 택배를 뜯어보기로 하죠. 이 택배는 수갑? 수갑이네요. 그리고 칼... 피 묻은 머리카락? 잠깐. 그리고 이건 USB네요. 조금 이따가 털어보도록 하죠. 오! 그리고 편지가 있어요. 어디 보자. 내가 보내준 물건 다 만졌어? 찾으러 갈게. 오이씨, 이렇게 적혀있는데 왠지 섬뜩하네요. USB를 틀어볼게요. 웬 남자가 테이프로 입을 봉인돼 있어요? 눈을 계속 깜빡거리는 것 같아요. 끝인가? 잠깐. 저건 모스부호 같은데요? 당장 설마 저분 납치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분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씨, 왠지 나도 무섭네, 이씨. 이 영상 언제 올리지? 떡상할 것 같은데.
누구세요? 내 물건 잘 받았어? 당장 난 찍어야 돼.